20세기 미국 복음 전도자 많이 할 수는 없군요. 로마 카톨릭에서 폴턴 제이 쉰 주교, 그리고 개신교에서 빌리 그레함, 이렇게 두 명을 봅니다. 자, 마크 노레 책에서 가지고 온 거고요. 폴턴 쉰 주교는 1895년생이고 79년까지 사셨으니까 한 84세 이렇게 사셨네요. 자, 쉰 주교는 전자 매스컴 시대에 첫 수십 년 동안 무수한 미국인에게 그리스도교의 선포를 구체화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라디오, 텔레비전 이런 걸 잘 활용했다는 뜻입니다. 1940년에 그는 최초로 종교 의식, 그러니까 미사를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방송하였다는 거죠. 그거보다 10년 전에 1930년에 그는 캐톨릭 아워 주일 저녁에 내셔널 브로드캐스팅 컴퍼니를 통해서 계속 방송을 했고, 그것이 점점 인기를 얻어서 한 주에 400여만 명이 이 방송을 청취하기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정규 진행자가 되었다. 1951년에 매주 방영되는 Life is worth living, 인생은 살 가치가 있다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함으로써 분주한 일정에 규칙적인 텔레비전 방송 출연을 더 했고, 이 방송으로 쉰 주교는 엄청난 반응을 얻었는데 한때 하루 3만 통의 편지를 받았고 매주 평균 4만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주교의 메시지는 캐톨릭 신문과 세속 신문을 불문한 칼럼을 통해 국내외에 향한 설교를 통해, 그리고 거의 70권에 달하는 저서를 통해서 멀리 퍼져갑니다. 아주 열심히 사신 거죠. 네. 미국의 정황을 비상적으로 관찰하여 대중 설교를 정규 교육의 결여나 무분별한 감정 분출과 동일시하는 자. 그러니까 이 대중 설교는 교육받지 않은 것을 막 드러낸다든지, 또 무분별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 그런 거라고 대중 설교를 폄훼하는 사람들은 신주교의 진면목, 그리고 그의 인기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일리노이주 엘파소, 이게 엘파소가 텍사스에 있는 유명한 도시인데요. 일리노이주에도 있습니다. 이 파소라는 이름은 그냥 이렇게 패스, 영어의 패스 그런 뜻이에요. 태어나 부모와 그 형제와 함께 피오리아에 이주하기 전까지 가족 농장에서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 캐톨릭 학교에서, 다음은 세인트 바이에이터 칼리지에서, 그리고 세인트 폴 신학대원에서, 그리고 미국 카톨릭 대학교에서, 그 다음에 프랑스 솔본누, 그 다음에 네덜란드 루뱅 대학, 그리고 로마의 폴레지오 안젤리코 등에서 탁월함을 과시했습니다. 그는 철학과 신학의 박사 학위를 얻고 미국 가톨릭 대학 캐톨릭 유니버시티 오브 아메리카 워싱턴 DC에서 또 25년 정도 철학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폴턴 쉰 주교의 사진 같죠? 사진. 네. 자, 그는 제2차 바티칸 공회에 미국 대표로 참석하여 영향력을 행사했고, 1951년부터 뉴욕의 보좌 주교, 66년부터 로체스터 주교, 그리고 69년에 뉴포트의 명예 대주교, 또 미국과 세계 각처로부터 칭송을 받았고 텔레비전 사역으로 인하여 에미상을 받게 됐다. 이게 에미상에 주교가 상을 받을 정도로 유명했던 거죠. 라디오,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쉰 주교는 강력한 설교자였습니다. 사람 앞에 말할 때면 미리 철저히 준비하고 대신 노트를 가져가지 않는 버릇이 있는데,
그와 같은 철저한 준비를 위해 준비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제가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뭐 거의 외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게 말과 글의 다른 점이 말로 해야만 소통이 돼요. 글을 읽어서는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로 썼어도 그걸 말로 바꿔서 하는 것, 이게 대중연설의 가장 기초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합니다. 신주교는 청중을 감동하기 위해 아는 것으로부터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의 중요한 점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에 관한 교회의 메시지로 끌어가는 전통적인 설교 전략을 이용했다. 그러니까 익숙한 것에서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세상 일에서 하나님 일로 이렇게 끌어간다는 거죠. 그의 모든 명성에 어울리게 신주교는 결코 일반적인 것과의 교감을 잃지 않았고 정신세계를 경시하지도 않습니다. 성인이 되어 그는 거의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에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캐톨릭 이 성직자들은 일단 그 가정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뭐 하나에 딱 집중하면 그거를 평생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자, 신주교는 죽기 2달 전인 1979년 10월 2일 뉴욕 성 패트릭 성당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만났고, 요한 바오로 2세가 신주교를 끌어안으며 당신은 주 예수에 관해서 대단히 훌륭하게 글을 쓰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교회의 고귀한 아들입니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죠. 오래된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신주교는 이용이 가능한 가장 새로운 방송 매체를 개발하는 데 늘 열심히 했다. 오래된 교회를 위해 새로운 방송 수단을 이용한 그의 기술은 그를 당대 가장 존경받는 그리스도 인사 중 하나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이 그 바티칸 II 이후에 아지오로나멘토에서 내용은 똑같이 하지만 현대에 맞추는. 그래서 이거는 텍스트는 우리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텍스트가 분명하고요. 그것을 이제는 오늘날 사람이라는 컨텍스트에 맞추는 거. 요 두 가지를 동시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만 잘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거죠. 성경을 잘한다는 것은 오늘 반은 한 거예요. 절반. 이제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게 반인데 그거를 잘했다는 거죠. 자, 빌리 그레함도 역시 마크 노을에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빌리 그레함. 빌리 그레함에서 윌리엄 프랭클린 빌리 그레함. 그러니까 이게 윌리엄의 그 애칭이 빌리인 거죠. 그래서 그레함이 라스트 네임이고 이분도 주니어예요. 그죠? 자, 빌리 그레함 목사는 20세기 가장 두드러진 개신교 복음 전도자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전통적인 근본주의자 가정에서 성장했고, 바탕의 가장 기본에 이제 근본주의가 있다는 얘기죠. 일리노이주 위튼 칼리지, 위튼 칼리지가 이제 빌리 그레함이 졸업했다는 걸로 아주 유명한 학교입니다. 에서 공부합니다. 여기서 그는 호전적 근본주의에서 어느 정도보다 개방적 복음주의적인 개방성이 있는 복음주의적 입장으로 조심스럽게 바뀌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본주의의 그 신앙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근본주의가 믿는 그 요강이. 근본주의가 더 문제인 것은 우리는 이거면 됐다, 더 이상 대화가 필요 없다, 이런 태도가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방적이라는 것은 진리라면 내가 문을 열고 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비진리에 대해서도 대화는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복음주의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발 단계에서부터 감동을 끼치는 설교자였던 그레함은 1944년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복음주의자들이 조직한 여러 단체 중 하나인 기독청년회, 여기에
YFC, 한국에도 들어와 있고 여기 한국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신앙을 시작하고 배우기도 하죠. 또 사역하기도 하고요. 기독청년회의 첫 번째 전임 사역자가 됩니다. 자, 그는 이 기구를 위하여 방대한 지역을 여행하면서 짧은 기간 동안 한 복음주의적 성경학교의 학장도 역임하고 정기적 천막 집회를 여는 크루세이드 운동을 조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그 대중 집회 쪽에 은사가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1949년 여름 그레함과 그의 여러 동료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그 같은 집회를 3주 동안 개최할 것을 계획합니다. 여기야 처음부터 좀 이렇게 인기 있는 운동선수, 또 갱단원, 또 연예인을 이렇게 섭외해서 참여하게 했고, 그 집회가 3주 동안의 일정을 종료한 후에도 너무나 인기가 좋아서 계속 연장되는 거죠. 또 이때 신문업자인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가 이런 행사를 알고 자기가 운영하는 여러 신문사에 지시해서 이 젊은 복음 전도자를 홍보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49년이니까 빌리 그레함이 1918년생이고 2018년까지 100살을 사셨으니까 18년에서 49년이니까 28, 38, 48, 31살 때 이렇게 벌써 인기를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천부적인 그런 은사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신문사에 지시하여 이 31살의 젊은 복음 전도자를 홍보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고 집회는 다시 6주 동안 연장되고 군중이 몰려들어 6,000석의 천막 성전을 가득 메웠고 그리하여 새로운 스타가 미국 그리스도교계에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젊을 때, 그리고 사모님 루스 그레함. 그레함의 메시지는 유필드 시대 이후 순회 복음 전도자가 설교의 메시지를 현 시대에 맞게 변형시킨 것이다. 항상 요게 이 내용은 같지만 현대인의 귀에 들리게 해주는 거. 요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레함이 다른 부흥 운동가에 비해 달랐던 점은 탁월한 카리스마를 보인 것, 특별히 미국의 다른 순회 전도자가 특징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기이한 행동, 뭐 여러 가지 추문들, 또 돈의 목적을 두는 거, 또 무례한 거, 이런 거 한 번도 이런 그 스캔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 이런 면에도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레함은 여러 그리스도교 단체와 폭넓게 협력하는 일에도 비상한 의욕을 보입니다. 1957년 뉴욕시에서 열린 대규모 캠페인은 그의 사역의 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레함이 크루세이드 운동을 기획하는 일과 집회 중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결단한 자에게 교회 출석을 지도하는 일에 주류 개신교 대표를 참여시키는 것을 주장했을 때 분리주의적 근본주의자는 자유주의를 관용한다고 그를 반대합니다. 이게 회심한 사람이 교회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각 교회 지도자들이 오니까 거기에는 뭐 자유주의적인 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반대하면서 근본주의자들이 반대를 했다는 거죠. 그 그레함은 여러 가톨릭 주교로부터 조심스러운 지원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개방적이라는 거죠. 회심하고 로마 가토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의 크루세이드 운동은 아주 초기부터 심지어 남부에서도 흑백 통합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을 초월해서 인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경력 초기에 그레함의 전통적인 복음주의 신앙은 미국의 전통적인 신앙과 조화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적인 것과 그래 미국이니까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런 거랑 관련되는 거죠. 공산주의 반대하는 연결돼서 그리스도교랑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룬 거죠. 좋게 말하면 조합이고 나쁘게 말하면 혼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영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1950년 장기 라디오 프로그램인 결단의 시간 The Hour of Decision의 첫 방송을 진행했는데 이것은 반공주의 열풍과 복음주의를 전형적으로 혼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공화국의 군가 The Bethlehem of Republic는 영적 회개를 호소하는 배경을 제공했고 복음 전도 메시지는 미국 종말의 비극, 세계를 뒤덮는
비극의 시간. 그러니까 이 종말에 관한 것, 종말론적인 그런 그 호소 이런 것으로 많은 내용이 채워져 있었다. 그런 경고로 많이 채워져 있었다는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레엄 목사님은 해리 트루만 이후 생애 동안 모든 대통령에게 초청을 받아 백악관을 방문했지만 오랫동안 보다 보수적 정치 지도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특별히 리처드 닉슨과는 아주 절친이었습니다. 1960년 선거 전날 마지막 순간 그레엄은 바비 케네디의 조정 덕분으로 당시에 그가 부통령 닉슨을 지지하는 사실이 기사화되는 것을 면했다. 그러니까 너무 투머치 정치화되면 또 문제가 되니까 1974년 닉슨 대통령의 사임과 그 전에 있었던 nik슨의 백악관에서의 부정행위 폭로는 그레엄으로 하여금 정치적인 일에 자중하도록 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좀 거리를 두게 했다는 거죠. 그 그레엄은 정치적인 협력 관계에 있어서 더욱 신중해졌고 확고하게 비정파적으로 됩니다. 또 의미 깊게도 그레엄은 복음주의적인 지지자의 전통적인 견해를 버리고 핵 억제력과 세계 평화 수립을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좀 더 이제 세상을 바르게 만드는 것에 뛰어드는 거죠. 1980년대에는 중국과 소비에트 연방을 수차 방문하여 엄청난 환영을 받습니다. 이때 그 1970년대에 또 한국도 방문해서 엄청난 그런 부흥운동을 일으키는데 큰 일조를 해줬죠. 그레엄은 뛰어난 설교자로 일관되었던 것만큼이나 호전적인 냉전투사에서 세계 평화와 종교 관용의 옹호자로 널리 존경받게 되기까지 정치적 변심도 점진적으로 그리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 나갔다. 내가 딱 어느 한 점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폴턴 쉰처럼 그레엄도 방송 매체를 이용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는 일찍이 복음 전파를 위해 라디오와 텔레비전과 영화를 이용했습니다. 그의 몇몇 저사는 100만 권이 넘도록 꾸준히 팔려갔고 그의 감독 아래 간행되었던 잡지 디시전, 제가 아주 어릴 때도 이런 잡지가 한국에 왔고 우리 목사님이 이런 잡지를 정기 구독하는 것을 봤어요. 디시전이라는 잡지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읽힌 종교 분야 정기 간행물이 되었습니다. 빌리 그레엄 복음전도단, 또 빌리 그레엄 이벤젤리컬 어소시에이션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다른 단체, 종교적이거나 세속적이거나를 불문하고 다른 단체의 요청을 받아 멀리 떨어진 후원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조언해 줄 정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옛날에 인터넷이 전혀 없던 시대에 어떻게 이 편지나 이런 걸 통해서 관계를 유지하는가 이런 거를 조언해 줄 정도로 그런 일을 잘했다는 거죠. 미국 개신교 복음주의자에게 설교했을 때 그레엄의 권위가 킹이 흑인에게 혹은 쉰이 로마 가톨릭에게 했을 때의 권위를 능가했던 것은 아니라고 노론평가합니다. 그가 다른 지도자보다 비난을 덜 받았던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레엄이 그의 정치적 고지식함으로 인해 받은 공격은 킹이 사사로운 도덕적 실수로 인해 이 킹에 대해서 FBI에서 만드는 온갖 이상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 믿기가 어려운 이야기들이고 사사로운 도덕적 실수는 누구나 있는 거죠. 또 쉰이 토미즘적 기독교 신앙 개념에 충실함으로 인해 그들이 받은 많은 수고가 의욕을 샀던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약점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 토미즘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을 부를 때 토미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퀴나이즘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아퀴나스의 신학을 토미즘 이렇게 부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교의 진정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선포하는 각 사람의 능력은 그들의 시대의 소리로 존경받아 마땅함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킹은 킹대로, 쉰은 신대로, 그레엄은 그레엄대로 잘 전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그 우수한 자질로서
그 넓은 세계 속에서 판단받기 원하는 수많은 지도자에게 모델이 되어 왔다. 이렇게 우리가 간략하게 미국의 두 지도자들, 킹부터 말하면 킹,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또 신주교, 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